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토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용환 소장님, 임철균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주제로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합니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굉장히 핫했던 드라마가 나오네요. 네, 이게 배경이 남한, 북한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오늘의 주제 혹시 초능력이에요? 그럴 리가. 사이퍼 전쟁? 사이퍼 전쟁. 두 번째 힌트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시죠. 잠수예요? 제가 저 여름에 저거 진짜 좋아하는데요. 아쿠아맨? 스노클 하는 거. 아쿠아. 사이퍼 중에 물 속성 사이퍼. 세 번째 힌트 보여주세요. 어려운데 오늘? 저 사진은 많이 보셨죠? 그렇죠. 이거는 아니야, 의외로 보기 힘들어요. 저쪽 등산로가 가기 힘들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보기 힘들어요. 저 사진을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혹시 뭐 전쟁 그 기념관이나 뭐 이 시설들을 좀 가져보신 분들은 저 표식이 뭔지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붉은색으로 이제 뭐가 박혀 있는 거죠? 총탄이 맞은 차 네. 표시를 해놓은 거죠. 저게 1.12 사태 때 이제 교전이 벌어졌던 나무에 총탄이 맞은 것을 이제 표시를 한 건데,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북한의 침투로 인해서 발생한 군사 도발과 우리 한국군이 이것에 대응해서 어떻게 맞서 싸우는가에 대한 대침투 작전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960년대, 50년대도 보면 참 좋을 텐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걸 일일이 다 다룰 수가 없어서 네. 주된 내용은 각 연도별로 주요한 사건들 몇 개만 찝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도발하면은 치가 떨리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휴전 이후의 사건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건 아까 얘기하셨던 1.21 사태 얘기 많이들 하죠. 네, 이게 정말 한국에 엄청난 충격을 줬던 사건이고 변화를 줬던 사건인데 1968년 1월 20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이것 때문에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고 정말 사람들 사이에 괴담도 많이 돌고 그랬어요. 네, 그래도 정말로 세검정 골짜기를 무서워서 못 갔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 10년 동안은 악몽. 또 당시에 이게 북한군 특수부대 능력이 엄청나다는 식으로 이게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진짜 현실적 공포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24 군부대원 31명이 청와대 습격을 목표로 침투했던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암살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31명이 침투해서 29명이 사살되고 김신조 씨 1명이 투항하고 사실은 2명을 잡았는데 1명은 또 폭사했어요. 그리고 1명은 이제 탈출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1.21 사태라고 하는데 21일은 이 마지막 교전이 발생했던 날짜고 원래 이 사람들이 침투했던 날짜는 17일입니다. 이 고량포에서 임진강을 건너 이게 사실 정규군 내려오는 큰 루트하고 비슷해요. 네. 근데 여기를 5일 만에 서울로 왔기 때문에 당시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는데 저 아까 총탄 자국 나온 게 쑥정문 자리인데 그쪽을 지나서 구기터널 세검정 쪽으로 내려왔어요. 처음엔 이들이 또 한국군 군복을 입고 침투를 했습니다. 그러다 19일 파주에서 나무꾼 형제들한테 발견이 됐는데 아무튼 얘기하지 마라 하고 이제 갔는데 이제 바로 신고를 했죠. 그래서 비상경계령이 쳐졌는데 당시는 한국도 특수부대가 있었고 사실 실력은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연계훈련 같은 걸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때는. 현역 일반 병들은 일반 병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단선을 세우면 벌써 지나가고 차단선 세우면 벌써 지나갔고 이런 그런 훈련이 아직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군도 투입 안 하고 경찰들이 경계를 하니까 좀 여러 가지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21일 서울 근처까지 와서 사복으로 갈아입고 이때는 또 방첩대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줄 서서 나야 된다 그러더라고. 아예 우리 훈련 중이다. 검문서 만들어서 당신들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방첩대인데 지금 훈련 끝나고 돌아가는 거다. 뭐 이러면서 그냥 통과하려고 그랬는데 경찰분들이 사실 총격전 훈련 이런 건 잘 못하지만 역시 경찰은 또 검문 많이 해봐서
일반 군인 경계병이었으면 쏘갔을 거야. 예. 근데 경찰이잖아. 네. 그런 거 쏘기 힘들어요.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신문 나온 척하면서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경찰 병력이 오니까 얘들이 틀렸다 싶으니까 바로 총 난사하면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잘 청와대 진입은 실패했는데 그리고 흩어져서는 이판사판이다고 그냥 아무데나 쏘고 돌아다녀가서 가정집에 들어가서 쏘고 버스에도 수류탄 던지고 이렇게 해서 민간인 희생자도 많이 났고 그게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북한의 역대 침투 사건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과감하고 무모한 작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순식간에 세검정까지 왔다는 것 네.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줬고 또 이들을 접했던 그 괴담들 내가 군에 있을 때 토벌 갔다 봤는데 뭐 멧돼지처럼 뛰더라 이런 소문들이 돌면서 이제 특수부대에 대한 공포감이 한국 사회에 처음 그러니까 특수부대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어떻게 보면 처음 알려준 사건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알려준 사건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때 세검정 통과해서 청와대까지 갔으면 과연 성공했을까? 그때는 장담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당시 청와대는 군부대가 아니고 경찰들이 경호하고 있긴 했는데 이 30명이 들어가서 3계조로 나눠서 공격해서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는 실패했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북한도 성공을 기대하고 보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도발이나 충격을 목표로 한 거였겠죠. 그런데 그냥 짐작해 볼 때는 당시 북한이 이제 초조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61년에 한국 GDP가 24억 불이에요. 65년에 31억 불이에요. 얼마 안 되죠. 67년에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하면서 68년이 61억이 돼요. 그러니까 65년에 2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한국 사회가 이제 변한다. 그리고 사실은 박정희 정권이 붕괴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경제개발 계획하면서 안정을 찾는 것 같고 경제가 성장하는 것 같으니까 이때부터 북한이 위기를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앞서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21 사태 이후에 많은 공포심을 느꼈을 거고 그만큼 또 경각심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 영향이 컸습니까? 어땠어요? 엄청난 영향이 있었죠. 이 당시 장병 여러분들은 아마 정훈 교육을 안 받아도 됐을 겁니다. 왜냐? 복무 기간이 늘어났거든요. 가장 큰 영향. 네, 육군이 2년 6개월에서 3년이 됐어요. 아이고, 해군하고 공군은 3년에서 3년 6개월로 증가했어요. 전설의 6개월씩. 3년이 이때 시작이. 현역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6개월 늘어났다 하면은 그날부로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날부로. 그리고 이 전까지는 천리 행군이 없었어요. 400km 행군 같은 거 안 했는데 갑자기 이 1.22 사태가 발생하고 나니까 일반 보병들도 행군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하면서 천리 행군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또 5분 전투 대기 부대도 생기고 무엇보다도 예비군 끝나셨죠. 예비군이 뭡니까? 민방위도 이미 진지게 다 끝났죠. 이때 향토 예비군이 생깁니다. 250만 명 규모의 향토 예비군이 새롭게 생기고 아이고요. 이것 때문에 주민등록증도 생겨요. 주민등록증에 1기가 첫 번째 발급받으신 분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시고 두 번째 발급받으신 분이 유경수 여사세요. 네. 그리고 우리 서울 지금 돌아다녀 보면 데이트 하실 때 북악 스카이웨이 한 번씩 가보시지 않나요? 이게 지금 그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 청와대 뒤편의 경계 경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방어 라인이군요.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서울 방어 계획, 그러니까 서울 요새화 계획이 또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서울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방공호 역할을 할 무언가 필요하다고 해서 뚫은 게 그러면서 교통로 역할도 같이 겸해서 뚫은 게 바로 남산 1호 터널과 남산 2호 터널입니다. 우리 북촌에 가보면은 만두가 유명하죠. 만두도 유명한데 거기 전봇대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속이 비어 있는 뭐 기둥 같은 거 아마 몇 개 있을 거예요. 북촌에 다녀보면은 전봇대 같은 전봇대 아닌 전봇대 같은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봇대가 아니고 연막탄 지주대예요. 원래는 이제 수방사에서 설치한 자산들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흐르다 보니까 방치돼가지고 지금 그냥 서 있는데 아무튼 군사 자산입니다.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전시 유사시에 북한이 이렇게 고강도 도발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연막탄을 계속 피워가지고 그 이때 전체를 연막으로 두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 요새화 계획의 일환으로서 진행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1.21 사태의 영향으로서 이제 생기게 됐죠. 우리도 되게 고생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방공교육 그 교육이 엄청 세지고
학교 1학년 때부터 저 얘기 엄청 들었어. 그리고 영화관에서 허구한 날 북한의 도발인데 이게 사실 굉장히 겁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수히 협박하는 거지. 야, 쟤들 30명이 넘어와서 다 뚫렸다. 3,000명이 넘어오면 어떻게 되겠냐. 서울 불바다 된다. 막 이러면서. 근데 또 너무 그러면 그 이제 우리에 대한 이제 그렇게 생각, 그 선 안에서 부지하게 듣고 살았죠. 6, 70년대 뭐 이후에 뭐 북한의 군사 도발이야 뭐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80년대에는 격동의 시기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상황은 어땠나요? 80년대는 이제 정치, 경제, 한국을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양극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년대쯤 되면 북한하고는 경제적 격차는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건 없어졌어요. 근데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격차가 작으니까 또 북한 사회가 훨씬 살기 좋다라는 생각하면 꽤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풍족하게 사는 게 좋으냐, 평등하게 사는 게 좋으냐. 뭐 거기는 실업 걱정은 없대더라. 뭐 이런 게 있었는 그때만 해도 조금 환상이 있었는데 그 뒤에 말이 있잖아요. 모두가 실업이니까 뭐 이런 말이. 아니 뭐 여기서 월급을 안 받아도 저기서 주는 것보다 잘 먹고 산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 문제는 없어졌는데 80년대 사람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위상이 되게 높아져요. 국제관계에서. 근데 이 부분을 진짜 많이 모르더라고. 이상하게 한국이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유럽이나 많은 데서 북한보다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위상이 바뀌고 하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달라지는데 이게 국제적 위상이라는 게 그 당시만 해도 제3세계권 이런 데서 북한의 제3세계권의 그 비중이 높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국제관계가 바뀌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북한이 이 부분은 훨씬 심각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우리 제5공화국 시절이 되니까 경제는 성장했는데 어떤 민주적인 탄압은 더 세지는 거죠. 데모하다 잡히면 3년이다가 막 5년, 7년 올라가고 전에는 그 정도까지 안 했는데 뭐 이렇게 가두고 길거리에서는 그때 뭐 대학 안에 경찰들 들어와 살고 있었고 대학생이 3명이면 경찰이 4명이었다 뭐 이런 말 뭐 공공연하게 막 퍼주고 그랬었다고. 그런 시절을 되니까 그게 더 우리의 사회의 어떤 체제에 대한 고민은 더 커지는 거죠. 이 사회는 성장하고 자유로워지는 것 같은데 억압이 세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어떤 이분법적인 갈등이 심해진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운동권에서 제가 운동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운동권에서 사회주의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의 이제 이념 갈등의 중요한 축이 되죠. 저는 그 요때가 딱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88 올림픽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알기 시작하면서 오늘 무슨 저 초등학교 예. 저기 회고담 그래서 세계의 대한민국을 알리는 자랑스러운 어떤 이 행사에 제가 이제 개막식에 바람개비를 돌리면서 뛰어들어갔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요때 이제 어떤 이념과 갈등은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었던 네. 경제적으로는 발전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북한도 남쪽에다 하는 어떤 대남 정책이라는 게 60년대 공비 침투나 이런 게 많았던 거는 아직 남쪽에서 봉기할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1.21 사태가 어떻게 보면 그 최후 마지막 선인데 이제는 그런 거는 안 될 거. 북한을 지지하거나 이런 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도발의 개념이 바뀌기 그렇죠. 시작했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침투, 물리적인 침투는 있게 되니까 이때부터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허준 씨가 그 초등학생 시절이던 그 당시에 네네. 이제 뭐 남북한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 당시가 세계적으로는 테러리즘이 극성을 부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한반도가 약간 멀어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냉전의 시각에서 바라보자면은 당시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이제 최악의 관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표현했고 소련도 거기에 맞대응해서 으르렁대기 시작했죠.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건 하나가 이때쯤 이제 발생을 하는데 1983년 9월에 뉴욕발 서울행 보잉 747 여객기로 구성되어 있는 대한항공 007편이 사할린 상공에서 요격 격추돼 버립니다. 네. 그러면서 승객이 200명 넘게 죽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소련은 핑계를 댔어요.
저거는 미국의 RC-135 리벳 조인트인 줄 알았다. 우리는 그 미국의 정찰기인 줄 알고 요격한 거다라고 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왜냐하면은 RC-135 리벳 조인트와 대한항공 007은 도색이 다르잖아요. 예. 근데 소련 공군이 밑에서 지대공 미사일 쏜 것도 아니고 수호이 15 TM 전투기가 떠가지고 눈으로 식별한 다음에 공대공 미사일 쐈거든요. 알고서 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방공망이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그냥 무책임하게 별다른 피하 식별 없이 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어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747이 소련의 상공을 지나간 건 맞죠. 근데 잘못은 했지만 분명 식별하고 경고를 하고 쫓아냈어도 되는 것을 그럼요. 요격을 해서 그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정말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밖에서도 격동의 시기였지만 휴전선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났었죠. 특히나 임진각에서도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이때는 이제 공비 같은 사건이 아니라 뭔가 어떤 특수 임무를 띠고 침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그 임진각 통일공원 근처에 문산 쪽에 이제 임월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조그만 다리인데 그 다리 밑으로 이제 철망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임진강으로 그때 수중 침투를 또 많이 해요. 근데 임진강이 약간 이렇게 폭이 좁고 유속이 그러니까 수량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넓고 강이 얕은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거기가 이렇게 수량이 많거든요. 이렇게 좁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수중 침투를 많이 하죠. 저기가 한강에서 네. 서해 쪽에서 이제 한강하고 이게 물살이 겹쳐지다 보니까 밀물대가 되면은 그 바닷물이 밀고 올라와요. 아. 그 저 사천강 하구 어딘가에 북한군의 침투 기지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밀물대 물대에 맞춰가지고 풍덩하고 들어가면은 예. 자기가 헤엄을 안 쳐도 저기 임월교 넘어서 그 북쪽 통일대교 있는 데까지 쑥 하고 갈 수가 있어요. 물살 따라서 그대로. 네, 그냥 둥둥 떠 있으면 가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저걸 주 침투로로 많이 이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실 수도권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기를 지나면요. 출판의 도시, 꽃의 도시, 파주와 고양 지나면 바로 서울이에요. 네. 그리고 도로도 빵 뚫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많은 공비들이 침투하던 곳이면 그 부대가 상당히 중요한 부대가 담당을 하고 있었겠네요. 저기는 지금 저 지역은 현재는 제1보병사단 천하제일 전진부대 그 부대가 지키고 있는데 자기 부대라고 출신 부대라고 이러죠. 저의 20대를 온전히 보낸 곳입니다. 네, 천하제일 전진부대 나이스 1사단. 약간 어깨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 1사단이 지휘 통제, 그러니까 작전 통제를 하는 작전 통제라는 게 지휘한다는 뜻이거든요. 작전 통제하는 101여단이 지키고 있었어요. 박사님 말씀처럼 저기에는 북한이 과거부터 7번 넘게 침투를 계속 해오던 침투로였거든요. 침투하던 당일은 1983년 6월 19일 새벽 02시 40분경 월몰, 즉 달빛이 없는 시간대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시계는 제한되었고 임진강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도 흙탕물인데 밤이 되면은 더 안 보였겠죠. 네. 그래서 적이 침투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침투하기가 용이한 밀물 시간대, 만조 시간대를 맞춰서 그때쯤에 이제 근무를 서고 있던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장병들이 있었는데 이 임월교 교량에 당시에 85초소가 있었어요. 여기서 근무를 쓰고 있던 이병 김희석과 병장 오태열이 근무 중에 임월교 밑에서 뭐가 자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 첨벅첨벅첨벅하는 보글보글보글하는 소리도 나고 뭐가 자꾸 철망에 와서 부딪히는 소리도 나고 평소에 듣던 수달 같은 게 긁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때마침 병장 장옥동이 이 동초 근무를 쏘다가 이 85초소로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희석과 오태열이 가서 얘기합니다. 장병장님, 밑에서 뭔가 소리가 납니다. 라고 해서 셋이 같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정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인접초소 및 소초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적이 나타난 것 같다. 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소초장은 즉시 중위 정하동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대대장 중령 곽병국에게 현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대대장은 이제 보고 받자마자 전 부대원 A형 근무 투입이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A형 근무요? A형 근무라는 거는 이제 근무 태세가 A, B, C형이 있는데
A형 근무는 계획되어 있는 모든 진지를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점령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근무예요. 그래서 이제 경계 병력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이게 좀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때 이렇게 병사들이 들으니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뭐 안 된다, 가져. 그것도 이북 사투리로. 그때는 드라마에서 남북 드라마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북한 사투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가자고, 이거 평안도 사투리지.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거기 이거 틀림없이 누가 있다 해서 이제 근데 수중에 있으니까 네. 바로 수류탄 투척을 합니다. 그때 정화동 중위하고 선임하사, 중사, 손창복, 병장, 장옥 등이 고참이나 되게 부사관들이 수류탄 던지고 이럴 때 이제 수류탄 투척하고 그리고 이제 M60 기관총, M10 소총으로 계속 사격을 했는데 물속에 있을 때는 사실 소총탄이 깊이 안 들어가서 네. 제일 좋은 게 수류탄이에요. 근데 이제 물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고 그 상황에서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는 없으니까 날이 밝을 때까지 이제 계속 주변을 포위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계속 조명탄 올리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사격하고 수류탄 투척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날이 밝은 다음에 수색을 해보니까 이제 사체 두구, 배낭 두구를 인양하게 되죠. (1960년대부터) 한국이 경제 성장을 하자 위기감을 느낀 북한은 여러 군사 도발을 일으킨다. 1980년대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이 벌어지면서 냉전 시대의 긴장이 한반도를 덮친다. 특히 1983년 6월에는 임진각 일대에서 북한 군비 여러 명이 강을 통해 침투하는 도발을 벌인다. 하지만 한국군 경계 병력이 이들을 조기에 발견하면서 공비 2명을 사살하는 데 성공한다. 그 북한군이 수중 침투를 하는 네. 그 작전도 좀 궁금해요. 북한군이 수중 침투하는 전술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안내조가 앞장서서 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침투조가 오거든요. 그 침투조들은 각자의 몸을 삭이라고 하는 줄로 묶어요. 그러니까 스노클 빨대 하나 물고 뭐 고글 썼겠죠. 네. 수경 끼고 그다음에 자기의 몸을 흙탕물 속이다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잃으면 안 되니까 맨 앞에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이 위치를 하면서 그 사람하고 뒤에 사람들을 삭이라는 줄로 몸을 묶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헤엄쳐서 오는 건데 지금 박사님이 지금 2명을 사살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살된 시체를 건져서 보니까 뭐야, 왜 로프가 하나가 끊어져 있지? 로프가 뒤에 끊어져 있는 게 있어? 한 명이 더 있네? 아.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수색 작전을 실시를 합니다. 이제 05시 10분에 11중대 병력이 바위고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전방 100m의 강상에 뭔가 미상 물체가 있는 걸 보고 거기다 또 사격을 하고 다시 배 타고 간 10중대장이 수류탄 던지고 사격을 가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공격을 가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05시 30분쯤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체로 식별이 된 거예요. 잡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양을 하려고 했는데 예. 하필이면 가라앉았어요. 물속으로 사체가 가라앉아가지고 곧바로 인양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사체를 확인했기 때문에 마지막 무장공비까지도 저희 사살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성공적인 간첩 침투를 막아낸 건데 결말은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시 10분에 1사단 11년대 수색중대가 임진강과 문산천이 합류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저기 지금 임월교가 보이는 쪽에 안쪽으로 들어간 하천이 문산천이고 네. 그 위에 임진강이 있잖아요. 네. 저기가 합쳐지는 지점의 이름이 사먹리예요. 저 일대에서 오리발 흔적하고 비트가 매몰되어 있는 흔적을 찾은 거죠. 비트는 이제 임시 은거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얘네들이 여기서 머물다 갔구나 라는 판단이 쓴 겁니다. 즉 이 북한군 3위는 임진강을 따라서 수중으로 침투해가지고 사먹리 일대에서 비트를 파고 잠깐 정비를 한 다음에 임월교를 통해서 내륙으로 침투를 하려고 했는데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철망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토론하다가 걸려가지고 견멸당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성적이 나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토론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당황했나 보죠. 아니, 철망이 있으니까 못 가니까. 그리고 물은 계속 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돌아가기 힘들고.
그러고 아까 시체 하나 가라앉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장내 미생물이 활동을 하니까 가스가 차잖아요. 예. 사체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 위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3일 뒤에 이제 사살 지점보다 더 북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체가 떠오른 거를 건져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군은 그 벨기에제 무성권총 등 무기류 3점을 포함해가지고 97종 1316점의 노획물을 노획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럼 가장 큰 성과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번이 넘게 드나들었던 북한군의 주요 침투로 중에 하나를 단절시켰다는 거죠. 이 이후로 한동안은 북한이 임진강을 통해서 침투를 하는 사례가 잘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많이 위축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얘네들 잡고 나서 뭘 갖고 왔나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보니까 지도를 휴대했는데 서울, 의정부, 양평 이런 데에 지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평의 기계화 부대들, 그렇죠. 서울에 있는 주요 지휘 시설들 이런 것들을 정찰하려는 군사 정찰 목적이구나. 88통의 필름을 가져왔거든요. 어. 근데 총탄도 660발을 가져왔어요. 오. 실탄은 660발이나 가져왔어? 그럼 이거는 단순히 자기 경호용이 아니라 누군가를 암살할 목적도 있었구나 라고 이제 분석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자세히 봐야 될 점이 저 사람들이 한국군의 대위 전투복 그리고 하사 전투복, 일반 사복, 그 물결무늬 통일화라는 운동화가 당시 있었어요. 하얀색 운동화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임월교에서 못 잡았으면은 환복을 해가지고 우리 서울이나 의정부나 양평을 해집고 다녔겠죠. 어딘가에서는 총격이 발생하고. 어허. 그래서 초병의 경계 작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사실 이번 일로 인해서 좀 문영공비들도 어쨌든 다 사살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라앉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혀 굴하지 않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6개월 만에 또 침투를 시도했는데 이번에 바다를 통해서 침투를 시도해요. 그러니까 사실 오래전부터 침투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름 피서철에 해수욕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장 갈아입다가 많이 들켜요. 들어오면서 벗으면 되는군요. 벗고 들어와도 되죠. 사람도 많고 하니까 또 눈에 안 띌 거고. 네, 눈에 안 띄고. 그래서 일단 벗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이거 옛날 얘기인데 지금처럼 한국 물건을 우리도 수출 많이 안 하고 할 때니까 의외로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구하기 힘든 게 신발이었어요. 아까 통일화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옛날 그 간첩들 이렇게 얘기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우리 어릴 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산에서 양복 입고 내려오는데 운동화 신는 사람 보면 신고해라. 그래서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간첩이라고 의심되는 사람을 유심히 지켜봐라. 그 복장이나 이 상태를 유심히 지켜보면 우리와 다른 뭔가가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교육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부산 다대포에서 한번 유명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잠수정에서 이제 내려서 2명이 야간에 해변으로 상륙해 온 거예요. 이 다대포가 낙동강하구니까 일반 해변보다는 강 하구가 침투하기가 좋아요. 아무래도 물 수심도 있고 또 들키기 있지 않기도 쉽고 그러니까 밤에 내려오는데 1983년 12월 3일에 달 없는 날 항상 달 없는 날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파도 2m 정도서 파도가 2m 정도 돼서 이런 거 다 계산하고 오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때 너울하고 이렇게 숨어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근데 원래는 이 팀들이 멀리 돌아왔어요. 간첩선 모선이 있어요. 네. 일본 쪽으로 삥 돌아서 반잠수정에서 내려서 하구 근처에 와서 이제 2명이 상륙하는 거죠. 그래서 다대포해 안 900m쯤 되는 데서 잠수정에서 내려서 잠수복 입고 스노클 입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취약지대예요. 왜냐하면 잠수복을 입고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해변을 벗어나면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뛰어다니는 건데 요때 해변에 900m를 걸어오던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잠수정을 900m 지점에서 네. 이제 이탈해서 이제 해변으로 접근하는 건데 요때는 이제 스노클도 하고 잠수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네. 몸이 두네요. 왜냐하면 물속에서 몸이 뜨니까 납자루 같은 걸 차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해변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은밀히 침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 당연히 대위 태세를 갖추고 있었겠죠. 이 시기에 우리 아군은 북한이 공작원을 침투할 것 같다라는 첩보를 미리 입수를 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강화했냐? 다대포 해수욕장에
한 높이 1.5m 정도 되는 쌀이나무를 엮어가지고 네. 울타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러고서 이제 경계태세에서 강화해서 매복 진지를 점령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매복 진지를 제 53사단 125연대 해안 1대대 1중대 병장 2기관 등 4명이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근무를 쓰고 있었어요. 네. 군에서는 밤을 두 가지로 나눠서 불러요. 00시, 12시 기준으로 그 앞쪽을 전반야, 뒤쪽을 후반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전반야 매복 근무를 이렇게 쓰고 있었고, 네. 그 주변에는 소위 설악개발단이라고 하는 장교 3명, 병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가 도초에 퍼져가지고 매복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 설악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걸로 봤을 때는 정보사령부 소속의 HID 부대원들과 같습니다. 아, 그러면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발견을 했겠네요. 발견을 했죠. 22시 30분경에 이 매복진지에서 근무하고 있던 병장 2기관 등 4명이 야간 투시 장비로 야간 투시경으로 관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100m 전방에 갑자기 사람이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닐 텐데 괴한 2명이 나타난 거예요. 야, 응. 남자와 여자였으면 의심 안 했을 텐데 남자가 그 시간에 같이 들어왔군요. 그렇죠. 네. 바다 쪽에서 수재선으로부터 걸어오는 게 식별이 되니까 즉시 진지에 연결되어 있는 신호줄을 당겨가지고 인접해 있는 진지에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발견 신호를 경보기를 통해서 소초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우리 군은 이제 다 퍼졌죠. 2명 걸어오고 있다. 좀 더 기다려 보니까 기도빈직 상태라고 해서 우리의 의도를 노출하지 않고 은밀하게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이 기도빈직 상태를 유지하면서 좀 더 기다려 보니까 22시 35분쯤 되니까 수중 침투복을 입은 무장 공비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올라와서 보니까 쌀이나무 울타리가 있잖아요. 해수욕장에, 모래사장 위에. 네.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좀 머뭇머뭇하다가 옆에 보니까 공중 화장실이 있는 거죠. 네. 그쪽으로 한 10m 정도 이동을 합니다. 넘어갈 생각을 할까 돌아갈까 하다 네. 돌아가는 걸 선택했나 봐요. 그래서 울타리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 간첩 조장이었던 전충남 그리고 조원 이상규였습니다. 이 전충남은 김일성 군사정치대학에서 공작원 교육을 5년간 받은 26세 엘리트 공작원이었어요. 이상규 역시 김일성 대학에서 공작원 교육을 3년 동안 이수받은 엘리트 대원이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22살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자 들어가는 대학에 가는 거는 출신 성분부터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아무튼 이 사람 중에 이 전충남의 진술에 따르면 네. 이 사람들은 원래 그 전에 침투시켰던 고정 간첩을 대동해서 북한으로 복귀하는 게 임무였어요. 그 고정 간첩과 만나기로 한 데가 저 다대포 해수욕장 근처에 보면 산자락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산기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침투 1년 전에 10월 달에 다대포를 통해서 한번 침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안 걸렸어요. 예. 왔다 갔으니까 자기는 자신감에 충만했죠. 경험도 있고 지리도 다 알고. 근데 1년 만에 와봤는데 그 공장 모선에서 반잔수정에 5명이 갈아타고 와서 왔는데 해안선으로부터 900m 전방까지 왔는데 뭐야 1년 만에 달라져 있어. 김양식장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바닷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표에다 줄 만들어가지고 김 키우잖아요. 네.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다대포 앞바다에. 피하다가 안 되겠는 거죠. 네. 줄 꼬이면 스크류 망가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 이제 침투 복장을 갈아입고 헤엄쳐서 들어온 거였어요. 그래서 어찌해서 모래사장에 올라왔는데 해수욕장 모래사장 위에 쌀이나무 울타리가 왜 있어요?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요. 네. 근데 옆에 보니까 한 10m쯤 떨어진 데 보니까 공중 화장실이 있으니까 저기 사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사람 있나 없나 하고 확인하러 이제 들어갔어요. 확인해 보니까 공중 화장실 안에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없구나 하고 나오는 순간에 개머리판으로 안면부를 빡 하고 맞은 거죠. 이거 뭐 영화네요, 완전히. 네. 와, 완전 한 방 빡 맞은 건데. 맞자마자 기절했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맞자마자 기절할 정도로 약하진 않았죠. 훈련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1년 전의 모습하고 변한 게 하나도 안 이상하잖아요. 네. 북한은 50년 전하고 똑같은 데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서 상상을 못했을 예,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더 당황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이런 침투전화 공작원들은 당황하면 일단 위험해요. 판단이 잘 안 되거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왔는데 첫째다 이쪽은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얻어맞는 바람에 총도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잠수정이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훈련을 잘 받긴 한 거야. 그 와중에도 이제 이 무전기를 눌러가지고 신호를 보내요. 인발 신호를. 그리고 이제 수리탄을 꺼내려고 했는데 벌써 팔이 꺾였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이상규한테 수리탄 까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네. 그리고 본인은 자살하려고 혀를 깨물었어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이것도 연습 많이 한 거예요. 순식간에 딱딱. 근데 이쪽도 더 빨랐죠. 네. 손도 꺾고 순식간에 입 틀어맞고 왜냐하면 이제 경험인데 자살한다는 거 알고 수리탄 자폭한다는 것도 아니까 잡는 순간 대비를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수건을 넣어서 자살도 못하게 하고 수리탄도 못 꺼내게 막습니다. 옆에 있던 이상규도 밤이니까 소리만 들은 예. 거죠. 그리고 수리탄을 빼려고 그랬는데 벌써 국군이 양쪽에서 덮쳐서 팔 꺾고 수리탄 꺼내고 그리고 이제 입도 이제 자살 못하게 막고 이렇게 돼서 두 사람이 다 잡히게 됩니다. 생포를 해버렸군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현장에서 제압한 것뿐만이 아니라 잠수정을 잡은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벌써 대비가 돼 있으니까 네네. 이제는 잠수정 사냥에 들어갑니다. 900m 밖에 있는 잠수정을 노리는군요. 네, 김해기지에서 수송기 C-123 5대, C-50대 1대가 이제 출동을 해서 조명, 밤이니까 조명 지원하고 팬텀기까지 떴어요. 대구에서 뜨고 해상에서는 이제 해군 고속정 편대들이 이제 차단 작전을 펴는 거죠. 사실 밤에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돼서 사방에서 포위하고 테러 맞고 이제 구축함했던 울산함이 이제 북상해서 이제 찾으러 옵니다. 10시 50분 경에 북한 공작원 3명이 타고 있던 잠수정이 이제 이 총성 나고 조명대 터지니까 아, 이거 들켰구나 싶어서 탈출을 이제 시도합니다. 근데 이것도 또 해안 초소 방향으로 포탄 4발을 사격하고 왜냐하면 이제 혼란을 줘야 되니까 영도 방향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는데 고속정이 발견하고 이제 쫓아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반잠수정의 최고 속도가 69km. 이거 바다에서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 엄청나요. 예. 그래서 전속력으로 도주하고 근데 이거를 쫓아가기 힘들다 싶으니까 해군이 가서 이제 길 막고 받아버렸어요. 이 충파로 인해서 반잠수정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이 바다로 튕겨나가고 잠수정 이제 깔아앉습니다. 나중에 튕겨나갔던 시신 항구는 찾았고 84년에 잠수정을 인양했더니 그 안에 시신 항구가 있었고 1명은 생사불명인데 솔직히 탈출은 못했을 거예요. 그건 아마 시체를 못 찾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간첩뿐만 아니라 잠수정까지도 저희가 격침을 시켰습니다. 왜 내려온 겁니까? 이들은 다대포에 침투한 그 목적이 1년 전에 침투시켰던, 그러니까 82년 10월 13일에 침투시켰던 고정 간첩을 데리고 북한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침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1명 분량의 오리발과 스노클을 추가로 더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가지고 내려온 장비들을 살펴보니까 예. 우리가 작전 기간을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휴대하고 있는 비상식량이 얼마나 있냐거든요. 탄약이랑. 근데 미숫가루 6봉지밖에 없는 거예요. 빨리 끝낼 생각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데리고 가면 끝난다 그 생각으로 이제 별로 안 가져온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도 비상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통신용 암호표를 살펴보니까 거기에 뭐 비무장지대, 독립수, 구원바람 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걸려서 해안 도주가 실패하면 육로로에서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도주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벨기에제 소음권총, 사각수류탄 저거를 또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 장비들이 북한 공작원들의 침투용 표준 장비구나가 이제 알려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희 장소가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이잖아요. 네.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횟집도 있을 거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12월 달에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워요. 저게 아무리 부산이라고 해도 못 올 거야 라고 아마 분명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왔잖아요. 저런 걸 생각해 볼 때 항만 공사한다고 적 간첩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즉
12월 달에 바닷물이 차갑다고 못 오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기 건물로 쓰고 있는데 와 이렇게 추운데 안 와.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된다. 그렇죠. 12월 달인데 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80년대까지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도발과 침투, 간첩을 보내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80년대 이후생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세상에 저런 일이 있었구나 옛날 얘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 아나운서께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예. 90년대 이후에도요. 이러한 도발과 간첩 사건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요.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재미있게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하고 재미있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1991년 소련이 붕괴하자 북한은 정권 안정화를 위해 대남 도발을 이어나간다. 1996년 9월 18일 강원도 강릉. 북한 무장공비가 잠수함을 통해 남침한다. 우리 군은 총 15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소탕작전에 나선다. 북군은 비상사태를 발령하고 대대적인 후속을 펼쳐 무장공비를 사살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대북작전을 펼치는데 49일간 이어진 좁고 쫓긴 추격전.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북한 침투를 막아라. 대침투작전사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